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을 내린 날, 저는 65이었습니다.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집을 판 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까지 합쳐 딱 10억. 저는 이 돈을 트럭에 싣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제가 어촌마을에 가서 어떻게 제 10억이 증발되었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아침 6시 서울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35년을 살았던 아파트가 저 멀리 작아져 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 미경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후회 없겠어? 저는 핸들을 꽉 잡고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후회하면서 사는 게 더 무서워. 이제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모험을 해보겠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봤습니다. 회색빛 도시가 점점 푸른 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갔던 바다, 그때부터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꿈.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킬로미터 전이라고 알려줬을 때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목적지 1km 전입니다. 미경이가 조수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와, 정말 바다네. 생각보다 훨씬 예쁘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짭조름하고 비린내 가득한, 그러나 왜 이렇게 그리운 냄새인지.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푸른 포구, 인구 230명의 작은 어촌마을. 인터넷에서 본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등대가 서 있는 작은 언덕, 알록달록한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포구,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몇 채의 펜션들. 여기서 펜션을 운영할 거야. 바다향 펜션. 어때, 이름 괜찮지? 미경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은 것 같아.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 명의 할아버지들이 우리 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차량이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그들은 무표정하게 우리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 도착했을 때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약속한 박 사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인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바다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땅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의 땅이었습니다. 200평 정도 되어 보였는데 펜션을 짓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미경아, 여기 어때? 바다 전망이 끝내주지 않아? 정말 좋네. 여기서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시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 박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이만한 땅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 일하면서 이런 땅은 처음 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도 다 좋은 분들이에요. 외지분들 오시면 잘 도와드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습니다. 혹시나 했던 텃세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 순간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참, 사장님. 펜션 건축하실 때 허가 관련해서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이 동네 일은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거든요. 마을 이장님하고도 친하고 어촌 계장님하고도 잘 지내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 사장의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녁이 되어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광어회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미경이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시작 축하해요. 그래, 우리 제2의 인생 건배.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다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을 마을에 있는 민박집에서 보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 줄 알았는데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어선들의 엔진 소리에 잠이 깼어요. 미경이가 베개를 머리에 덮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너무 시끄럽네. 어떻게 매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이것도 바다 마을의 정치 아닌가. 하지만 솔직히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소리였어요. 아침 7시 민박집 사장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갓 잡은 생선구이와 미역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 서울에서는 먹기 힘들어요. 그런가요? 그냥 평범한 밥상인데. 그런데 사장님, 정말 여기서 펜션 하실 거예요? 네, 그럼요. 박 사장님이 좋은 땅 구해주셔서 곧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박 사장이 그런 말 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우리 마을에 펜션이 또 생기면 좋긴 하겠네요. 또 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이미 펜션이 있다는 뜻인가요? 할머니, 혹시 이 마을에 펜션이 또 있나요? 응, 있긴 해요. 바다뷰 펜션이랑 해돋이 펜션. 둘 다 마을 토박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제야 어제 본 펜션들이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은 경쟁업체가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낮에 보니 어제 밤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포구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이사 온 김철수 정미경입니다. 아저씨는 고개만 까딱했을 뿐 말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어부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서울 것들이 왔네.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미경이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마을 중심가에 있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생필품도 사고 인사도 드릴 겸해서요. 안녕하세요. 이 마을에 새로 이사 온 김철수입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라면이랑 휴지 좀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생활하려면 뭘 주의해야 할까요? 별거 없어요. 조용히 살면 되죠. 그 말투에서 우리를 귀찮아한다는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미경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좀 차갑지 않아요? 아직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정말 다정한 어촌 마을이 맞나 싶었거든요. 오후에 박 사장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여전히 환한 미소였어요. 사장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마을 이장님하고 어촌 계장님 만나 뵙게 해드릴게요. 인사는 미리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정말 든든해요.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사장이 소개해 주었어요. 이장님, 어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린 김철수 사장님이세요. 김두만 이장은 덩치가 큰 분이었는데 악수할 때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어촌계장 최봉수는 좀 더 말랐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펜션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서 벌써 경고의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김두만 이장이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다만 우리 마을엔 우리 마을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주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어떤 규칙 말씀이신가요? 최봉수 계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알게 되실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미묘했어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견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오면서 박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박 사장님, 이장님이 말씀하신 마을 규칙이 뭔가요? 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시면 돼요. 하지만 박 사장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저녁에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아질까? 마을 입구 담벼락에 붙은 현수막도 있던데. 외지인의 무분별한 개발을 반대합니다. 푸른포구 주민 일동. 그때까지도 그 현수막이 우리를 겨냥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허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마을회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전쟁터에 맨몸으로 뛰어든 기분이었습니다. 김두만 이장과 최봉수 어촌계장 그리고 몇 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둥글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차갑기는 겨울 바닷바람 같았습니다. 사흘 전 박 사장과 함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오늘 결과를 듣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펜션 사업의 첫 관문이었으니까요. 김두만 이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어요. 김 사장님, 앉으세요.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최봉수 어촌계장이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펜션 허가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서류는 다 갖췄는데요. 박 사장님이 확인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서류야 당연히 맞죠. 하지만 우리 마을엔 다른 문제가 있어요. 김두만 이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예요. 사장님 땅에서 펜션하면 손님들 차가 어디로 다녀요? 우리 마을 길은 좁거든요. 주차장은 펜션 부지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을 진입로 말입니다. 관광버스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해요? 관광버스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정도야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사장님,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펜션 손님들이 밤늦게 술 먹고 소란 피우면 어쩔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받아 나가야 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겠습니다. 조용히 운영할게요. 말로는 쉽죠? 하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앉았던 어르신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젊은이, 우리 마을이 관광지가 되면 바다가 더러워져요. 쓰레기 버리고 낚시꾼들이 그물 망가뜨리고 그런 피해는 누가 책임져요? 피해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상도 해드리고요. 보상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김두만 이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자, 그만해요. 김 사장님,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첫째, 마을 발전기금으로 3천만 원 내세요. 둘째, 마을 청소를 일주일에 2번씩 해주세요. 셋째, 마을 행사 때마다 음식이랑 술값 대세요. 3천만 원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과하다고요? 다른 마을은 5천만 원씩도 받아요. 우리가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요? 이건 우리 마을 자치 규약입니다. 외지인이 사업하려면 당연히 마을에 기여해야죠. 박 사장은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박 사장이 뭘 알겠어요. 정작 결정하는 건 우리들인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의 말을 너무 믿었다는 걸요.
마을 일을 잘 안다고 했지만 실제 권력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을 다 맞춰야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김두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을 기존 펜션들과 가격 담합하지 마세요.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됩니다. 가격까지 정해 주시는 건가요? 시장 질서를 생각해야죠. 무분별한 가격 경쟁은 모두에게 독이에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3천만 원의 마을 청소의 행사비까지. 계산해 보니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들 것 같았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허가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마을 발전 기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미리 말씀 안 해주셨네요. 아, 그거요? 보통은 협상해서 줄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정말요? 그럼 다행인데.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박 사장의 말에 다시 한번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에 와서 미경이에게 오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3천만 원? 그럼 우리 예산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계획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아.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다른 지역도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 계약도 했고 돈도 넣었는데 어떻게 해? 일단 박 사장님 말을 믿어보자.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졌습니다. 첫날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 경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사 첫날 포크레인이 땅을 파다가 지하 수도관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루 종일 단수가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설계도에는 분명히 수도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마을회관에서 김두만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물도 못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계도에는 없었는데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현장 소장이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수도관 복구하는데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만 원이라고요? 김두만 이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연히 복구비는 사장님이 내셔야죠. 누구 때문에 터진 건데요?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설계업체가 제대로 된 측량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 사장이 소개해준 업체였거든요. 그날 밤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설계업체에서 지하 매설물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아마 아주 오래된 수도관이라 도면에 없었나 봐요. 가끔 그런 일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사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하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은 있어요. 박 사장의 태도가 어딘지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이틀 뒤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번엔 더 황당한 일이 터졌어요. 기초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현장 소장이 황급히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콘크리트가 다 망가졌어요. 비 때문에 강도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부수고 새로 부어야 해요. 추가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또 800만 원이요? 그때 인부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상해요.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빨래 걷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리 비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공사 인부들이 하나둘씩 이유를 대며 일을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인부가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다른 현장 가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날엔 2명이 더 나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사장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셋째 날에는 아예 3명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6명만 남았거든요. 현장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소장님, 왜 인부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일당도 다른 곳보다 많이 주고 있는데. 글쎄요.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새 인부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을 어귀에서 우리 공사 인부들이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 자꾸 사고가 생기고 인부들도 나가고. 미경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도 마트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사람들이 우리 뒷담화하는 소리를. 무슨 얘기? 우리가 마을 분위기 망친다고,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고. 그리고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오래 못 버틴다고? 응. 마치 우리가 실패할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 그 순간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현장에 가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쌓아둔 자재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현장 소장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밤사이 누가 자재를 흩뜨려 놓은 것 같아요. CCTV가 없어서 확인은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누가 한 거라는 말이에요? 글쎄요. 바람에 날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도로 흩어지려면. 그때 남은 인부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이 현장이 좀 이상해요. 계속 사고 나고 마을 분위기도 안 좋고 불안해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 인부까지 나가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12명 중에 이제 5명만 남았거든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인부들도 자꾸 나가고. 사장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하다 보면 원래 이런 일들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생기잖아요. 뭔가 의도적인 것 같은데. 의도적이라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반응이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도와주려는 사람의 반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경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때? 갑자기 웬 소리야? 계속 이런 식이면 돈만 날리고 끝날 것 같아. 벌써 1,000만 원도 넘게 추가로 들었잖아. 미경아, 벌써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가 꿈꿔온 일이잖아. 꿈은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있어서 뭐해? 미경이의 말이 마음에 아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버텨보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비가 온 건 그렇다 쳐도 수도관 터진 것이나 자재를 흐트려 놓은 것, 인부들이 자꾸 그만두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방해 공작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평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진척은 거의 없었어요. 인부는 계속 줄어들고 자재비는 계속 올라가고 벌써 예산을 2천만 원이나 초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급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요. 사장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펜션 공사 많이 힘드시죠? 솔직히 예상보다 어려워요. 예산도 초과하고 마을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 마을에서 외지인이 사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미안해요. 사장님이 너무 의욕적이셔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회할 방법이 있어요. 박 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확실한 투자처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해상풍력발전 투자 사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이요? 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에요. 이 지역 바다에 대형 풍력 발전기 설치하는 프로젝트인데 사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해요. 얼마나요?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돌려준대요. 최소한 2배는 보장한다고 하고요. 3배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사장님, 정부 사업이에요. 확실하죠. 게다가 지금 사전 모집 단계라서 물량도 한정되어 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부 로고도 있고 담당 공무원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펜션 공사도 끝내야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을까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펜션 사업은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투자는 확실해요. 1억만 넣으셔도 3억이 되어 돌아와요. 1억이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억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럼 펜션 공사비 걱정도 없어지고 마을 발전 기금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확실한 거예요? 100% 확실해요. 제가 이미 5천만 원 넣었거든요.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 사장이 자기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 5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럼 5천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도 1년 후에 1억 5천만 원이 되어 돌아와요.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와 상의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투자? 정말 확실한 거야? 박 사장이 정부 사업이라고 하던데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너무 수익이 높은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해. 그게 정부 사업의 특징이야. 사전 투자자들한테는 특별 혜택을 주거든. 미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또 투자를 해도 될까? 지금이 기회야. 이걸 놓치면 펜션 사업도 제대로 못할 거야. 결국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현금의 절반이었어요. 다음 날 박 사장과 함께 투자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이 꽤 번듯해 보였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 사업은 정말 확실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전력 판매 수익도 보장되어 있어요.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후에 정확히 돌려드립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사인을 하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1년 후에 웃으실 거예요. 박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투자업체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됐어요.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사장님, 투자업체 연락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박 사장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불안해진 마음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떼어낸 상태였고 건물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여기 해상풍력 투자업체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그 사람들 보름 전에 야반도 주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말이에요. 야반도 주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용품 다 빼고 사라졌어요. 여러 사람이 찾아오던데 사기당한 분들인가 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습니다. 급하게 박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사장님, 투자업체가 사라졌어요. 사기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 돈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모르셨어요? 당연히 모르죠.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박 사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5천만 원이 다 날아갔어. 사기였나 봐. 미안해. 미경이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이제 얼마나 남은 거야? 펜션 공사비 빼고 나면 2천만 원 정도. 우리 2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걸었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는 그 멘트에 제 인생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박 사장과 연락이 안 됐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가봐도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옆 상점 아주머니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박 사장이요? 어제 밤에 트럭 가져와서 짐 다 빼고 가던데요. 새벽 2시쯤이었나?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요. 트럭으로 짐을 뺐다고요? 네, 사무용품이며 서류며 다 가져갔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박 사장이 도망간 건 아니겠지? 급하게 펜션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박 사장이 현장 소장한테 연락했을까 해서요. 현장 소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박 사장이 자재비를 안 줬어요. 업체에서 자재 다 가져간다고 해요. 뭐라고요? 박 사장이 자재비 2천만 원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업체에서 오늘까지 안 주면 자재 회수한다고 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 사장이 자재비까지 가지고 사라진 거였거든요. 그때 자재업체 사장이 트럭을 몰고 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맞죠? 자재비 2천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박 사장은 연락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드릴게요. 언제요? 오늘 당장 안 주시면 자재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고작 1,50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하겠습니다. 며칠이요?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결국 자재들이 모두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시멘트 자루부터 철근까지 모든 게 사라졌어요. 현장에 혼자 남겨진 저는 무너져가는 펜션 기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도 임금을 못 받은 지 일주일째예요. 박 사장이 주기로 했는데. 임금도 밀렸다고요? 네, 인부들이 다 화내고 있어요. 오늘 받지 못하면 모두 현장 떠난다고 해요. 얼마예요?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이라니. 제 통장 잔고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서 미경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박 사장이 도망갔어. 자재비 2천만 원, 인건비 800만 원 모두 우리가 떠안게 됐어.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이 이제 정말로 다 떨어진 거야? 거의 다. 이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 미경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집도 팔았는데 돌아갈 곳도 없고.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성급한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잘못 믿은 거지. 박 사장을 왜 그렇게 믿었어?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미경이도 처음에는 찬성했었는데 당신도 처음에는 좋다고 했잖아. 혼자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 마.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 당신도 동의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동의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망가질 줄 알았으면 반대했을 거야.
그럼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7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집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마을 사람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두만 이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들었어요. 박 사장이 도망갔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박 사장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알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죠. 이미 다른 사람들도 몇 번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은 박 사장 말만 믿고 그럼 왜 미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해줬어도 들었을까요? 서울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믿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김두만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마을 발전기금 3천만 원은 언제 내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봉수 어촌계장이 더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사업하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돈 없으면 사업 접으시죠.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어요. 미경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직 포기하기 이르잖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돈도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때 정말 화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줄 알아?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했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경이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나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불안해하고 의심하니까 내가 더 조급해진 거야. 미경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내가 나쁜 거였네.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진 저는 창밖의 바다를 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미워 보였어요. 이 바다가 우리를 속인 건 아닐까? 그날 밤 미경과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37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새벽에 깨어 옆을 보니 미경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맞는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녹슨 철판 벽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차갑기만 했어요. 미경이와는 돈 문제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져 따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다까지 온 거구나. 65 나이 먹고 이런 곳에서 잠을 잘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민박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밀린 숙박비 때문이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싼 숙소가 이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포구에서 들려오는 어선 엔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포구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일거리를 찾아야 했거든요. 포구에서 그물 손질하는 박춘배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도 바다에 나가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서울 사람. 벌써 일어났네. 처음엔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기분 나빴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혹시 오늘 일감 있나요? 글쎄, 어선 한 척이 엔진 수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힘들어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뭐든지 하겠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구먼. 처음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요? 그때는 눈에 욕심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엔진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름때와 녹이 범벅인 엔진룸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등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손주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고생이 많아. 서울서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처음이에요. 회사에서만 37년 일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노? 꿈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아저씨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바다가 뭔지 알아? 네, 바다는 꿈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야. 매일매일 생존하는 곳이거든. 로맨틱한 게 아니라 치열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바다를 미워하지는 않아. 바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거든. 다만 바다한테 함부로 덤비면 안 돼. 바다한테 함부로 덤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다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지. 바다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그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어요. 여보, 많이 야윈 것 같아. 당신도 마찬가지야. 고생이 많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하루에 5만 원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예전처럼 원망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루는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는데 어부 아저씨가 말했어요. 야, 서울 사람. 생각보다 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처음엔 돈 들고 와서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만. 다른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박 사장한테 당한 건 안타깝더라. 우리도 그놈 때문에 피해본 사람 많거든. 그때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박 사장 같은 사람들을 경계했던 거구나. 어느 날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돈을 받고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마워.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 같구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어요.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태풍이 지나간 후 폭우로 나가봤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부두에 쓰레기와 해초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점심때 마을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고생 많았어. 이것도 못 먹고 일하면 몸이 상하거든.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 하나 생겼구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후에 미경이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로맨틱한 산책이 아니라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었어요. 여보, 요즘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 그러게. 처음엔 그렇게 차갑더니. 우리가 달라졌나 봐. 처음엔 이용하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그냥 함께 살려고 하니까. 미경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마음은 예전보다 편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뭔가 진짜를 찾은 느낌이야. 진짜? 응. 돈이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되니까. 그날 저녁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서 바다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가 처음 본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바다는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말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계절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10억을 들고 온 성공한 은퇴자였고 지금의 저는 빈털터리 막노동꾼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폭우로 향했습니다. 6개월째 계속하고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춘배 할아버지 배에서 그물 정리를 돕기로 했거든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울 사람 오늘도 일찍 왔구먼. 요즘 우리 어부들보다 더 부지런해. 할아버지한테 배운 게 많아서 그래요. 뭘 배웠다고 그러노?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그물을 넘겨줬어요. 그물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한다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더라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부가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마을 이장 김두만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세요? 사실 마을에서 회의했거든요. 사장님에 관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어 긴장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죠. 요즘 사장님이 마을 일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돈도 안 받고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사장님한테 작은 일자리를 하나 드리려고요. 일자리요? 마을 청소 관리 일이에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집도 하나 내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기꺼이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부인이랑 같이 사셔야 해요. 부부가 따로 사는 건 우리 마을 정서에 안 맞거든요. 미경이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미경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일을 마친 미경이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미경아,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마을에서 일자리를 줬어. 집도 구해줬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미경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왜 못하겠어?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를 준 것 같아.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때문이라고 했던 말 계속 후회하고 있어. 나도 미안해. 너무 차갑게 대했지.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정말 제대로. 미경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 돈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진실되어 보여. 그러게 말이야. 가진 게 없으니까 서로밖에 없더라. 다음 주에 마을에서 제공해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평 정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바다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포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사 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박춘배 할아버지, 어촌계장 최봉수 씨, 심지어 처음 만날 때 차갑게 대했던 가게 아주머니까지. 최봉수 씨가 김치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처음엔 미안했어요. 너무 텃세 부렸죠. 아니에요. 이해해요. 박 사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을 텐데. 그래도 사장님은 달랐는데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따뜻함에 미경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집 첫날 밤 미경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봤어요. 여보, 1년 전 이럴 줄 알았어? 전혀 몰랐지. 10억 들고 와서 이렇게 될 줄이야. 그런데 이상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편하네. 나도 그래. 그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평온해. 10억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청소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포구 정리, 해변 청소, 마을 도로 관리까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을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은 350만 원 정도. 서울 시절보다 많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이 바다를 봤을 때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욕심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적응 잘했잖아. 바다도 좋고 서울 생각은 안 나? 가끔 나지. 하지만 그립지는 않아. 여기가 더 좋거든. 나도.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다고 느껴져. 그날 저녁 포구에서 어부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어요. 박춘배 할아버지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서울 사람 아니 이제 철수야.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처음엔 돈 들고 와서 펜션 한다고 설치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를 찾았어요. 진짜가 뭔데?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이요. 그리고 진짜 이웃이 뭔지도. 최봉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철수 씨가 우리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외지 사람도 마음만 있으면 진짜 마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이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 10억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자. 바다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니까. 집에 도착해서 바다를 봤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꿈꿨던 바다가 보이는 펜션은 없어졌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진짜 이웃들과 진짜 삶의 의미를. 이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바다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미경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60대 후반에 시작하는 진짜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